아들, 살아만 있어다오. 꼭 우리 다시 만나자. 아들아, 엄마가 먼저 간다. 두만강을 건넌 어머니, 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등에는 평생 모은 것들을 담은 작은 보따리 하나. 저는 그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쪽 하늘은 여전히 까맣게 어두웠고 남쪽에서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평생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63이었습니다.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죽을 것 같았던 저를 아들이 등에 업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북에 남겨둔 사람들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꼭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죄가 되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들이 왜 목숨을 걸고 늙은 어미를 데려왔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국수 공장에서 일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가난하긴 해도 그게 가난인 줄은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아침이면 인민반 방송이 울려 퍼지고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뜨고 밥을 지었습니다. 옥수수밥이라도 있는 날은 좋은 날이었어요. 아들 이름은 철민이입니다. 1970년생이니까 지금은 50을 훌쩍 넘겼지요.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제가 힘든 표정을 짓기만 해도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아이. 그런 아이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나라에서는 참으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일어나지 못했고 두 집 건너 어린아이가 배를 잡고 울다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에 떠났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약이 없었어요. 병원은 있었지만 약이 없는 병원이 무슨 소용인지.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 했을 때 저는 철민이가 걱정됐습니다. 이 땅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그게 제 유일한 생각이었어요. 철민이는 26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이란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어요. 국가가 더 이상 먹여 살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거든요. 아들은 중국 물건을 들여다 팔았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였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은 했습니다.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2007년 봄의 일이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보이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들 어딨어? 모른다고 했어요. 실제로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쪽지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어요. 조그맣게 접힌 종이를 펼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딱 5글자였어요. 엄마, 나 살았어. 아들은 중국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한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쪽지를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밤마다 꺼내서 읽고 새벽에 또 꺼내서 읽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아들 곁에 있고 싶다.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 그 욕망이 제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진에 있었고 혼자 장마당 한 귀퉁이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며 살았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평양 근처로 갔고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오래전 탈북했다가 한국에 정착한 그런 집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아드님이 연락해 왔어요. 어머니 모시러 온다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에 자리 잡은 탈북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가족을 데려오는 일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얼마인지도 알았어요. 수천만 원, 어떤 경우엔 그 이상.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열흘 후에 물건을 한 보따리만 챙겨서 기다리세요. 누가 찾아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잡히면 수용소입니다. 살아서 나오기 어렵죠. 나이 60이 넘은 여자가 두만강을 건넌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런데 자꾸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23세 군대 갔다 돌아오던 날 제 품에 안겨 울던 그 얼굴. 엄마, 나 살았어라는 5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죽어도 아들 곁에서 죽자. 열흘 뒤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이 없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짐은 그거 하나만. 따라오세요. 저는 보따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사진 몇 장, 남편의 낡은 시계, 얼마 안 되는 돈.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집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어요. 처음엔 신랑과 단둘이 들어왔고 아이들이 생기고 웃음이 있었고 남편의 기침 소리가 있었고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아들이 사라진 밤이 있었던 그 집.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열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브로커는 저를 기차에 태웠습니다. 청진에서 무산 방향으로. 기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다른 칸에 타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그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있구나. 무산 근처 어느 산골 마을의 작은 집. 그곳에서 이틀을 숨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강이 얼었을 때 건너면 쉬운데 지금은 봄이라 물이 많아요. 밤에 건너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저는 눈이 밝지 않아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거무스름하게 흐르는 강물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었어요. 저는 그 강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눈물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미 각오가 된 건지.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신발 벗고 보따리는 머리 위로. 빠르게 건너야 해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4월의 두만강은 차가웠어요. 발이 닿는 순간 온몸이 쩌릿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흐름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워서 자꾸 발이 삐끗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쪽 중국 쪽 강변에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엎드려요. 지금 당장. 저는 차가운 강물에 몸을 낮췄습니다. 강물이 목까지 찼어요. 1월도 아닌데 그 차가움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숨을 참았어요. 불빛이 천천히 이쪽으로 왔다가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중국 땅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잡아당겼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이동해요. 중국 땅에서의 첫 며칠은 어느 조선족 농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따뜻한 밥을 줬어요. 흰 쌀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냥 봤어요. 이렇게 하얀 쌀밥이라니. 이게 중국 밥이구나. 북에서는 구경도 못한 밥이 여기선 평범한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저는 조선족 할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손짓 발짓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브로커가 공안에 붙잡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말도 안 통하는 60살 넘은 북한 여자. 공안에 잡히면 강제 북송입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수용소예요. 저는 매일 밤 창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인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공안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공안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무너졌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훌쩍 컸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눈빛이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둘이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멀었어. 여기서 우리 잡히면 안 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아직 멀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까지 육로로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돼. 저는 지도도 없었고 그게 얼마나 먼 길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 미얀마, 태국을 거치는 수천 킬로미터의 길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걷는 그 먼 길. 저는 그 길을 걸어야 했어요. 아들과 함께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중국 내륙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손이 너무 거칠어진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 손으로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 이 아이가 고생을 얼마나 했을까?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버스가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위조 서류가 있었지만 서류가 통하지 않으면 끝이었어요. 검문 경찰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한 명씩 서류를 확인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길고 긴 3초였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표가 날 것 같아서. 버스가 다시 출발했을 때 아들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태국과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쓰러진 겁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저보다 훨씬 젊었지만 탈진과 발열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그냥 두고 가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다 잡혀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를 두고 간다고? 아들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가야 해. 저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걸었습니다. 그 여자를 두고 걸었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무사히 살아서 어딘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드디어 태국 방콕에 들어섰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들어가면 돼요. 저는 그 건물을 봤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태극기를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에서 본 것과는 다른 깃발. 제가 어릴 때부터 욕하라고 배운 그 나라의 깃발. 그런데 그 깃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저는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대사관 안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엔 소리도 없이 울다가 나중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직원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국말이 북에서 쓰던 말이랑 조금 다른 그 억양이.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제 어깨를 감쌌어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어요.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반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게 남한이구나. 이게 우리가 욕하라고 배운 그 나라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하나원이라는 시설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버스를 타면 기계에 카드를 갖다 대야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자꾸 뒤처졌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북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해줬나요? 느리면 게으른 거고 뒤처지면 낙오자였는데 아들은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반지하 방을 얻어두었습니다. 이불이 있었고 작은 냉장고가 있었고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이 보였어요. 저는 그 방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방이었으니까요. 북에서도 집이 있었지만 그건 국가 소유였어요. 이건 달랐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사는 방이었어요.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저는 밥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손을 씻고 밥상에 앉았어요. 맛있겠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가 다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꽃을 들고 왔어요. 꽃집에서 파는 작은 국화꽃 한 다발. 엄마 생일이잖아.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한참 봤어요. 북에서 생일에 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옥수수떡 하나 해먹으면 그게 생일이었는데 저는 꽃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왜 울어? 싫어? 좋아서 우는 거야. 아들이 웃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여전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70이 넘었어요. 아들은 이제 남한 여자와 결혼했고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손녀 이름은 서유리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서 태어났다고 아들 며느리가 지어줬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두만강을 모르는구나. 이 아이는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 나라에 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직도 가끔 꿈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강물이 차갑고 불빛이 오고 몸을 낮추는 그 꿈. 잠에서 깨면 식은 땀이 나요. 그런데 눈을 뜨면 서유리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다 괜찮아집니다. 저는 지금도 북에 있는 딸이 생각납니다. 딸은 아직 거기 있어요. 연락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제 가슴 한쪽에 늘 있는 돌멩이입니다. 행복하면 더 아파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건 딸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가서 딸이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람. 딸아,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서율이 엄청 예뻐. 내가 와서 보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두만강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강을 건너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전부입니다.